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틀린 얘기를 해도 괜찮은 날이더라고요. 예, 만우절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을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조 경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을 아침에 제가 보니까 같은 여당 안에서도 도대체 창조 경제가 뭐냐, 그렇게 청와대 비서진하고 한판 붙었다는 얘기죠. 창조 경제 그 자체의 용어는 참 좀 엣지가 있고 멋있어 보이는데 실체가 지금 좀 불명확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얘기하던 지식경제 혹은 혁신경제 이런 기존의 개념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혼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창조경제와 기존의 혁신경제는 이렇게 다르다. 얘기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수님, 그 창조경제는요, 없는 걸 만드는 것이고 혁신경제는 있는 걸 개선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혁신이란 말 그 안에 파괴적 혁신이 있고 점진적 혁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혁신 이론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한 창조경제란 것은 파괴적 혁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경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고민사항이 이거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 과거에 있던 혁신경제를 그냥 포장만 바꾼 거냐? 그러니까 레토릭에 불과한 거냐? 좀 재미가 없잖아요. 레토릭에 불과하면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창조경제란 말을 우리가 처음 쓴 말이 아니죠? 처음에 누가 쓰기 시작했나요? 예, 죄송하지만 19세기에도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말을 썼습니다. 19세기에도. 최근에는 1990년도에 노무라 연구소가 창조사회란 보고서를 냈죠. 97년도에 토니 블레어 수상이 창조경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2001년도에 존 홉킨스가 창조경제란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용어를 처음 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2008년부터 창조경제라 항목으로 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용어를 처음 쓴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가 정의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기존의 혁신경제하고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저는 창조경제가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당에 계신 분들하고 청와대 비서실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특허청 어떻습니까? 특허청은 이 창조경제의 제일 중요한 부처가 청장님 특허청. 예. 이건 청장님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 말씀입니다. 그죠? 예. 대통령께서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처는 특허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특허청에서는 창조경제를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만우절이니까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들입니다. 읽어볼 만한 책이 창조경제에서는 기업가 정신, 호모 모빌리언스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는 이거죠. 대한민국이 기가 막히게 발전했죠. 1960년대 사실 한국은 통계가 없는데 제가 태어나던 1953년도에 대한민국 GDP가 1인당 GDP가 67불이라는 건 나와 있어요. 67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죠. 그게 비약적 발전을 해가지고 2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만 불 돌파하고 나서 우리가 7년째 2만 불 선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잠깐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중진국 진입까지는 전 세계 최우등생이었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에서 원조받던 국가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
2050 국가의 7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앞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 장벽을 넘어서는 데는 우리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굉장하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 성적을 보면은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7년째 2만 불대 해먹고 있는데 OECD 선진국들이 8년 만에 보통 평균 8년에 저걸 통과했어요. 그럼 한국이 여기 들어와서부터는 성적이 안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작년 말 기준 우리 1인당 GDP가 22,700불로 나옵니다. 그러면 3만 불까지 7,000불 이상 남아있고 7,000불을 우리가 돌파하려면 현재 경제 성장률 가지고 10% 가지고 안 됩니다. 10년이 걸려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남들이 평균 8년 만에 통과한 거를 2배의 기간에 통과할지 못할지 모른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이죠. 더 불편한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2018년이 되면 노령화 국가에 진입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그 노령 인구에 대한 국가 GDP 부담이 1.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8%예요. 그럼 우리는 6% 이상의 어드밴티지를 안고 지금까지 게임을 한 건데 이제는 그 어드밴티지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넘어설지 못 넘어설지도 모른다. 이게 정말 우리가 불편한 진실입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한마디로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죠. Fast Follow에서 된다. 효율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 가야 된다. 열심히 해서 창조적으로 가야 되고 대기업 중심에서 상생 생태계로 가야 되고 원가에서 가치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는 실패가 나쁜 것에서 실패는 혁신의 씨앗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이런데 이러한 구조 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나온 얘기를 끌어모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Fast Follow라는 얘기, First Mover라는 얘기. 그 다음에 2만 불까지는 대기업 주도, 2만 불 이상은 혁신 주도. 그 다음에 제조에서 서비스로, IT에서 IT 융합으로. 자, 이와 같이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 경제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을 하고, ICT가 융합의 중심이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우리 과거에도 하던 얘기죠. 누가 했느냐? 이 양반이 했죠. 마이클 포터가 그 경제발전 단계를,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오늘 만우절이라서 얘기합니다. 요소 경제, 후진국이죠. 여기서 효율 경제, 중진국 거쳐서 혁신 경제로 발전을 한다. 이게 이제 포터의 주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요거를 거쳐서 이제 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혁신이란 것은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는 것인데 경제 체제 자체도 선진 OECD 국가들이 갔던 경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09년도에 창조경제연구회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움직여보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당장 물어보는 게 이거죠. 야, 네가 얘기하는 창조경제하고 포터 선생이 얘기한 혁신경제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게 이름만 바꾼 거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뭐가 다른지 다른 걸 좀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이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은 선진국은 남들이 안 한 걸 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냅니다. 근데 혁신하는 데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창조성의 축이 있고 챌린지, 도전의 축이 있죠. 창조적 도전을 통해 가지고 혁신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중에서 창조와 도전, 어느 게 혁신에 더 중요할 것인가? 우리 한번 손 들어보죠, 예. 자, 다 들어봅시다. 자, 창조가 더 중요하다. 들어도 되는데. 예. 자, 도전이 중요하다. 예, 좋습니다. 지금 도전이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창조적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거 가지고 사업화를 못하는, 혁신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죠. 저희 카이스트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주로 나토라고 그러죠. No action, talk only. 그래서 나토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은 안 해요. 이게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그 과거의 대한민국 기업가들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냥 머리 쳐미고 들어가가지고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붙어서 싸워서 이기자. 이게 이제 우리가 레드오션에 도전하는 기업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건 이런 거죠. 혁신 기업가인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실천력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창조하고 도전 중에서 혁신에 차지하는 비중이 실천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혁신이 일어났던 분야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바뀌고 있느냐? 이 창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존 홉킨스가 2001년도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를 쓰면서 이 양반이 15대 문화 창조 산업을 정의를 했죠. 15대 창조 산업을 보면은 패션, 음악, 영화, 디자인, 소프트웨어 이런 15대 산업이 있습니다. 주로 다 우리 특허청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 15대 산업을 중심으로 영국의 산업 발전 전략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존 홉킨스의 창조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그 영국은 이게 가능해요. 영국은 해리포터 하나 가지고 1년에 5조를 번다 그러죠. 해리포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을 영화화해서 영국은 벌 수 있고, 또 영어를 쓰니까 당연히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같은 게 전 세계로 나갈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러한 창조 산업이 전체 전 세계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이 홉킨스가 얘기하는 이런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으로 한국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거는 아니죠. 한국은 경제 진화 단계가 영국하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자, 홉킨스가 왜 이런 창조산업을 정의했느냐? 요 창조산업, 주로 이제 홉킨스가 얘기하는 문화산업에서는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더 중요해지는 분야들이었죠. 우리 한번 보면 그런 거죠. 자, 조앤 롤링 아줌마가 해리포터 신권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실천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건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거 신제품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2009년도에 이제 제가 창조경제연구회를 만들 때는 그때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산업이 문화산업화하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홉킨스가 연구에서 얘기할 때는 문화산업에 있어서 창조성이 실천력을 앞섰는데 이제는 모든 산업에서 창조성이 실천력을 앞서고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메타 기술입니다.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반도체, 로봇을 만드는 로봇, 이런 기술을 만드는 것들이 발달하면서 과거 우리가 보면은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의 차별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느냐? 생산의 차별화가 없어지니까 생산을 아웃소싱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메타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의 차별화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글 프린터를 처음 만든 사람인데 그때는 그 정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요즘은 그 정도는 애들이 학교 텀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고 이제는 천재는 누구나 천재가 됐습니다. 왜? 메타 기술 때문에 천재가 돼버렸죠. 요즘 반도체 설계 옛날에 할 때는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선폭 계산하고 요즘은 반도체 프로그램 랭귀지 가지고 그냥 설계하고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굳이 혁신을 하지 않아도 되죠. 혁신의 레고 블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면은 트위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 혁신을 또 만들어가요. 제가 1985년도에 메디슨을 설립할 때는 그때는 이런 혁신 생태계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개발한 제 논문을 구현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은 5%도 안 됩니다. 95%는 남들도 다 하는 거 하느라고 시간 소비하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95% 쏟아부은 거 이런 거죠. 의료용 모니터 만들어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쓰는 마우스 비슷한 트랙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국에 만들어줄 데가 없습니다. 그 분명히 그냥 사오면 되는 건데 우리는 사올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 무거워지고 많아지는 거죠. 혁신 생태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러죠. 혁신 생태계가 아주 왕성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개방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죠.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연구 개발보다 시장 개척, 글로벌 시장 개척이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글로벌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컴투스의 박지영 사장 얘기 들어보면은 프랑스 가서 모바일 게임을 파는데요. 프랑스에 모바일 통신 사업자가 5개가 있는데 5개 통신 사업자마저 쓰고 있는 피처폰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 맞춰줘야만 자기 게임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맞춰주다 보면은 이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컴투스가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렇게 별로 돈 안 드는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온라인 게임을 하는 뭐 제가 특정 회사니까 이름은 안 들겠습니다만 모모 회사들 그런 모바일 게임 업체 게임빌이나 컴투스를 굉장히 우습게 봤습니다. 저거는 게임 업체도 아니다. 요즘은 역전돼 가지고 그런 모바일 게임 업체의 시가총액이 온라인 게임 업체를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앱스토어가 등장한 거죠. 전 세계로 안 나가도 돼요. 그냥 한국에 앉아가지고 올려놓은 게임들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싸이가 뭐 자기 강남 전 세계로 내보내려고 그랬나요? 그냥 유튜브란 플랫폼이 그걸 내보내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모든 산업에서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창조경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창조경제는 혁신에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실천력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이게 창조경제의 정의입니다. 그럴듯해요? 역시 혼란스럽습니까? 네. 자, 창조경제는 뭐냐? 혁신경제의 한 진화된 형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혁신경제 중에서도 혁신에서 창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경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단독 내부 혁신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제는 뭐냐면은 생태계 기반 혁신을 하면서 남들하고 같이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메타 기술, 오픈 소스, 개방 플랫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냥 혼자 하는 사업자가 월 100억 매출을 올려요. 드래곤 플라이트 작년에 빅히트를 쳤죠. 실제로 그 1인 창조기업이었어요. 1인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 생태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프로토타입 만드는 게 하드웨어는 너무 쉬워졌죠.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런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거 하나 만들어 보려면은 상당히 열심히 만들어서 외주에서 가공해 와야 되는데 이제는 3D 프린터 가지고 그냥 만들면 됩니다.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밀폐된 방에 2명의 엔지니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날 얘들을 문을 열어줬더니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더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3D 프린터 하나 가지고 다 만든 거죠. 이제는 생각을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생각을 하더라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산업이 문화산업화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프로토타입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끝냅니다.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그리고 안 만들어도 돼요. 이제 레고 블록 만들듯이 외주 개발로 우리가 대체를 해버립니다.